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선거 전에 약속드린 대로 한홍구 교수와 함께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장하는 반헌법 행위자들을 만나봅니다. 어제를 비추어 오늘이 조금 더 환해지길 바랍니다. 26년 6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건조 에디터 현대사 좀 배웠어요? 배우긴 했지만 부실하게 배웠죠. 그러면 오늘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서 졸지 말고. 오전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별거 없거든요. 김대중 납치 사건, 불임 사건, 조봉암 사법 살인, 네.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대충 따라는 갈 수 있는데. 네. 이명박근혜 시절에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5.18에 대해 한 줄을 배운다는 것이죠. 아니 뭐 저라고 뭐 건조 에디터 세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 중고등학교 때 안 네.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때 현대사 시험 나올 때 외우던 건 1, 2, 3, 4,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때 뭐 했는지 네. 외우는 게 다였어요. 그 공업의 순서, 발전 순서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뭘 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보통. 근데 그래도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뭐 제주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파트를 배울 때 좀 특별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었는데 뭐 선생님의 다큐를 재량일 본다든지. 때 한계는 어마어마. 네, 근데 아무래도 대구는 선생님의 재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동네죠.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회인이 돼서 나와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나온 책을 사보시는 시민들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줄였던 한홍구 선생을 다시 만날 것이고요. 혼자 오시는데 그 무거운 책을 또 다 들고 오실까봐 걱정이 되고요. 아, 그 내권이 이만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줄 네. 알았어요. 그 국감장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미리 맛보게 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한번 다시 할까요? 14년 만에 녹음판 팟캐스트와 잠시 안녕입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고 아마도. 네. 그리고 뭐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제가 안심을 드렸죠. 왜냐하면 방송을 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수요일에 생방으로 할 뿐이죠. 대신 수요일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생방송에서 아마 그 팟캐스트판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다루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네, 방금 녹음 들어가기 전에도 건조가 아이템을 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깊이와 시간은 네,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시대에 좀 더 맞추고 네. 저희가 조금 덜 피곤하게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7월부터는 생방송이 그 아실의 생방송이 3번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에그타르트 스콘 맛집 꾸룩꾸룩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다양한 길을 위해서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위대한 하루를 지켜낸 우리의 공통 분모 XSFM 가먼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큐비엔 할인 행사하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율의 행사가 심지어 진행 중입니다. 서울보다 셉니다.
면역 과민 반응으로 줄줄 흘리고 다니는 분들을 구원해주는 면역 밸런스 N이 최대 73% 할인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의원과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힌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산 유산균을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유산균 사르락토도 최대 60% 할인 중입니다. 장을 비워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QBN이 이번에 또 새로운 브랜드 신제품을 런칭을 해요. 네. 리얼베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3년 전에 그 알실 최초의 광고가 베리류였습니다. 그랬군요. 트렌드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리얼베린이 입고가 됩니다. 요새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핫템인데요. 블루베리 원물을 통째로 갈아 넣은 블루베리 퓨레입니다. 무려 퓨레 되시겠습니다. 그 약간 찐득함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말하면 입이 아픈 세계 10대 헬스푸드 타임지 선정이라고 조물주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타임지 선정. 출처에 민감해요.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지만 네. 블루베리를 한 포에 최대 48알을 때려 넣었습니다. 네. 정제수, 설탕, 보존료, 감미료 등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의 블루베리 퓨레입니다. 누구나 먹고 싶은 건강식품을 가장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법, 최대한 섭취하는 방법, 리얼베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QBN에서요. 나왔습니다. 런칭 이벤트 특별가는 당연히 덤으로 있습니다. 엑세스몰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이 나왔고 할인율은 어마어마합니다. 한홍구 국가기록관리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언제 또 직함이 추가되셨습니까? 아이고 뭐 이상한 벼슬을 하게 됐네요. 네. 그때도 아마 그 지난번에 나왔을 그때도 때도 아마 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임명이 되신 뒤였을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생긴 지 오래된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아니요, 있는데. 생기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됐는데 네. 사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죠. 그런가요?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던데요. 아니요. 이 실제로 이게 이제 좀 뭐 위원회도 행정기관이고 좀 그런 성격이 합의재생 기관이면은 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고 네. 제 뭐 사무실이라든가 저를 돕는 사무직원이라든가 상근 직원이 별도로 배치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름만 위원회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기에 한 번 정도 또 예. 이제 뭐 약간 뭐 필요 있으면 조금 더 자주 하겠습니다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그때만 하고 그리고 뭐 참석 수당만 이제 조금 받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괜찮으신가요? 일이었는데 소소하다. 네. 그러나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네. 좀 그래도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록 관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다만 기록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록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하는가. 접근성을 좀 높인 예,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투명성이고 기록 관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요새 내란 처벌하는 받는 네. 사람들 다 뭐냐 하면은 기록을 안 했거나 파기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절차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해놓고 고비마다 기록을 남기게끔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기록 남기지도 않고 또 남긴 게 나중에 처벌받을까 봐 없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록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요새 새삼 느끼게 됐고 저는 이제 또 과거사를 많이 하니까 네. 과거사 관련 기록들 그걸 어떻게 좀 관리하고 또 투명하게 또 그리고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네. 것 때문에 했는데 네. 솔직히 이걸 맡으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걸 맡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솔직히 걸리는 게 많았어요. 어떤 그러셨어요? 게? 왜냐하면은 예. 저희 이제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기록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이용을 하는데 네. 관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거 흔히 내 보는 기록 교수님 방. 내 사면으로 기록도 책이 쌓여있는. 관리를 못하는데 네. 이 국가기록 관리를 맡아도 되겠는가 이제 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기록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네. 또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새로운 힘을 보태면은 또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위원회가 아니라 기록관리위원회군요. 예.
사초는 난국에 중요하죠. 예, 예. 예. 지금 이런 때가 되니까 특히 네. 중요합니다. 내시는 책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전에 오셨을 때 그 출간 관련 작업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알고 지금은. 왜냐하면은 전부 네. 12권을 내야 하는데 네. 예, 그렇잖아요. 그 초반에 몇 내용이고, 권을 내고. 네. 네 권 제가 내셨죠? 이제 여기 오늘 오기 네. 위해서 지난번에 방송한 걸 다시 들어봤더니 네. 그때 좀 약간 햇소리를 했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올해 말에 4권 내고 내년 상반기에 또 4권 내는 게 목표다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따져보니까 네, 택도, 도저히 택도 없어서 불가능한 일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4권 내고 아, 네. 아마 1년 반 정도 더 걸려야 한 3년쯤 걸려야 완건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4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작업이 12년 정도는 아. 걸렸거든요. 네, 이걸 걸러내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니까요. 총 312명이 312명인데 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조금 다투는 부분이 있어요. 사북항쟁 같은 경우에 그걸 또 이제 저희 실수죠. 그러니까 그거 넣어야지 하다가 이제 그 파트에서 거기서 한 2-3명 추가되고 뭐 이제 추가가 하다 되는군요. 보면은 조금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간 펴놓고 수업 듣는 시간입니다. 예, 예. 교양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헌법 행위자 열전 짧은 타이밍에 한홍구 셀렉션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정도 내서 기억하면 좋을 만한 반헌법 행위자들을 소개를 받을 건데. 예. 이를테면 내가 사랑하는 반헌법 행위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그렇죠. 반법 행위자. 예, 애착 반헌법 행위자. 근데 이제 1권이 대통령 편인데 네. 네. 뭐 다 만만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전두환, 제일 뭐 먼저 배우, 생각나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생각나는데 네. 거기에 한 명 끼어 있는 사람이 최규하입니다. 최규하. 최규하는 잘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아서요. 윤보선 대통령과 네, 함께 네, 제일 네. 인지도 낮은 예,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에서는 최규하. 그다음에 대법원장 중에서는 뭐 여러 명이 있지만 민복기를 뽑았고 그다음에 요새 민복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사광욱과 네, 그다음에 사광. 선관위원을 지낸 이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그 경력이 있지만 네. 또 이제 출세하게 되는데 선관위원을 지내면서 선관위를 망쳐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열이라는 네. 사람. 그 사람을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저 중앙일보 JTBC가 아주 충격적인 네, 부도가 그 났죠. 상황이 됐는데 그 중앙일보의 뭐 창시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그 홍석현, 홍정도 그 부자의 아버지죠. 선대인 네. 홍진기 홍진기. 씨. 그다음에 또 이제 검사 중에서는 그 천하의 오제도라고 불렸던 우리 유PD님은 네. 어렸을 때 오제도 이름 들어보셨어요? 가끔. 그러니까 아마 유PD보다 조금 위의 사람들은 네. 이제 정말 텔레비가 대보급되기 전에 라디오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었고 70년대 맞아요. 중반까지는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113 수사본부 뭐 그런 광복 20년 뭐 광복 30년 광고 30년. 그런 거에 보면은 네.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오제도예요. 영웅으로 나왔어요. 네, 영웅으로. 네. 그 천하의 오제도라고 불렸던 네. 오제도.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거 내고 난 다음에 이거 명예훼손 소송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그 우려도 있었고 주변에서 걱정도 해주시고 아이 몰라 그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고 냈는데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수록돼 있는 인물을 몇 명을 찾아갔는데 아주 그 멋있는 인터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아, 멋있는 인터뷰요? 네. 어느 분이 하셨나요? 우리는 네. 거기에 선정된 걸 명예롭게 생각한다. 네. 이걸 여기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 난 네. 자랑스럽게 이런 헌법을 이렇게 얻었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고영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고영주. 고영주.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판사 중에서는 이분도 좀 특별한 위치인데 네. 여기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오른 판사들이 다 나쁜 판결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조작 간첩 사건이니 뭐니 이제 그런데 그런 판결이 단 한 건도 없는데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가재환 판사란 분, 그 자세한 네. 얘기는 이따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환.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또 제가 사랑하는 분으로 7분인가요? 네, 네. 그렇게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예. 이게 보니까 확실히 그 느낌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인터뷰를 MBC에다 대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에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의 DNA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꽤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이게 친일 인명사전보다 훨씬 더 지금 현실에 붙어 있는 선대들이에요. 훨씬 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친일명사전은 이제 뭐냐면은 그 경력을 나열하는 건데. 그렇죠. 사전이니까. 예, 여기는 이제 보면은 네. 그 친일명사전은 4,400명인가 뭐 이제 그쯤 들어갔고 우리는 300명 그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낱낱이 행적. 열전으로서. 그것이 알기 싫은. 그것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알기 싫은. 네. 오늘 그들의 네. 행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선관위가 날리니까 네. 사광욱이라는 사람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최대한 시류에 맞춰주셨어요 그러네요. 오늘. 예. 큐레이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것도 시사 프로그램인데 시사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 예, 그걸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사광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여기 선정할 때는 네. 최악의 판사로 꼽았습니다. 최악의 판사. 판사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아, 네. 그 정말 옛날이에요. 한국전쟁 예. 전에. 그런데 옛날이지만 첫 사건이라서 중요한데 네. 이 사건이 그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 하면 남노동 프락치 사건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실은 김구 선생의 의회 내 동조 세력을 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반민특위를 만들 때 또 열심히 반민특위 네. 만들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49년 6월 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그다음에 백범 암살 이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네.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 정기를 바로 잡으려던 이분들을 청산해 버렸죠. 우리는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OX 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 하면은 우리가 당한 게 안 드러나요. 당한 게요. 예,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 많잖아요. 네.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재수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면 또 재기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되냐면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네. 그 친일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청산당했어요. 아, 잡혀갔다. 역청산을 당한 거예요. 역청산을. 그게 이제 우리가 사건 위주로 오늘 설명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대학 가서 이제 뭐 제 세대들도 대학 안 가면 이런 현대사를 못 배우니까 네.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 이 프락치 사건이거든요. 국회 프락치 사건. 그래요? 그 좋은 선배들 두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요새는 대학에 가도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죠. 요지는 네. 이제 이승만 정권이 국회의원들을 정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별 증거 없이 구속한 사건인데 네.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고 네. 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간 뒤에 반민특위의 동력이 꺼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도 아니, 이제 뭐 근데- 내란청산 시기라. 우리 그 선배님은 네. 현대사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잘 하신 분이에요. 아유, 그런 꼼꼼한 운동권들이 옛날에 그렇게 있었죠. 설명할 네.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대사 전공자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 PD님이 말씀하신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 이걸 그냥 다 그 남노당 프락치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은 백범의 동조 세력을 친 거고 이분들이 반민특위를 지지했으니까 이 뭐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가두니까 뭐 반민특위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3명을 구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정원의 6.5%를 6.5%. 구속시킨 엄청난 이건 내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국회의 네. 권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이 있었나요? 그래서 네. 불체포 특권은 분명히 있어서 네. 요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을 딱 보면은 구속된 사람들이 국회 회기가 네. 이게 국회 개회하기 직전에 네. 그다음에 회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은 없다고. 짜고 쳤다는 게 뭐냐면은 네. 조짐이 있으니까 국회를 빨리 열어라.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국회의장 신익희 씨가 그 당시에 이승만하고 네. 결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국회를- 끌었군요. 네, 시간을 끌고 예. 그다음에 국회를 연장하자 하는데 그냥 폐회시켜서 또 중간에 6월 23, 4일 그러니까 백범 암살 당하기 직전에 그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떼거지로 잡혀 들어가고 또 국회 열렸다가 8월 말에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그 회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있다 없다로 해석이 그건 될 수 뭐 있군요. 있으니까 네.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지켜가는데 네. 뭐 다 국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폐회되면은 잡아들이는 거죠. 회기가 끝나고 시작되는 틈을 노릴 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좀, 예.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 반민특위 문제는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민특위 사건을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그 외에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네. 반민특위는 좀 약간 그 사이드랄까? 예. 반민특위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걸렸던 건 친일 경찰들. 네. 자기들이 당장 반민특위에 잡혀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경찰들이 거의 제일 네, 많이 거기서 이제 연루됐으니까요. 제일 관심을 갖지만 네. 정권 입장에서는 이 국회 내 이 세력을 분쇄시키는 게 훨씬 큰 거죠. 쉽게 말해 반 이승만파를 예, 예. 숙청하는. 그리고 그랬던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심 판사가 사광욱 사광욱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고. 사광욱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고 한국전쟁 때 재판 기록이 없어졌는데 아, 네. 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뭐 대사관 비용인지 사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보내서 그걸 매일 기록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갖고 있던 걸 다시 갖고 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온 기록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네. 어떤 전모나 공판 진행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보면 정말 편파적으로 해요. 재판을 이렇게 재판을요?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그걸로 선정이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장인도 국가폭력의 피해자인데 그렇죠. 그 사건 때 대법원 아.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해서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국회 프락치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당시 뭐 재판됐던 발언 아, 같은 예, 것들이 여기 좀 저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네요. 한 분이 저희 장인 또 하신 장인 그러시군요. 그 권재혁 열사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런 그 악연을 갖고 있는데 음. 네.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사광욱을 소개해야겠다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는 네. 훌륭했습니다. 그래 의외로 훌륭한 그랬나요? 점이 네. 좀 있었어. 근데 다 훌륭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이거 코미디라고 해야 할까? 어떤 점이 훌륭했길래? 63년 대통령 선거 때 네. 굉장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5.16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법을 지마돼서 이제 다 뜯어고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최고회의 의장이 일종의 대통령 비슷한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국무회의 처리 비켜 해놨었는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겸직을 못 겸직을.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은 타직을 겸할 수 없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헌법은 무력화돼 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법이 뭐 최상위법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에 나오려고 딱 하면서 예편을 하고 딱 폼나게 공화당에 입당해서 공화당 총재에 취임하고 대통령 후보로 해서 전당대회를 다 열고 신문에 다 크게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절차상 실수를 범한 게 최고회의 의장직을 사임을 안 한 상태예요. 겸직이 그러면 안 출마할 수 되는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래서 그렇죠. 그걸 지적을 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보고 참 안타까운 게 김대중 대통령도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며칠만 늦게 터뜨렸으면은 빼박인데 그러니까 이걸 터뜨리고 났더니 뭘 했냐면은 법을 뜯어 고치고 법을 뜯어 고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입당 절차를 하려면 그게 이제 입당을 선언을 하는 게 있지만 그 지구당에서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야 그렇죠. 되죠. 근데 그걸 밟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걸 아직 해갖고 시간이 있군요. 아니야, 우리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로 갔죠. 네. 그래서 이게 등록이 무효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그런데 아마 그건 겁이 났겠죠. 탱크로 한강다리를 걷는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절차 어겼네요. 금발 봤네요. 아웃. 할 수 없죠. 네, 이거 무슨 오징어 게임에서 아웃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덜덜 떨면서 등록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63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원회라는 게 저 자유당 때는 내무부 산하였어요. 내무부 산하요. 네, 그러다가 이제 3.15 부정선거를 겪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위원회도 제2공화국 때는 이제 그때 헌법기구가 됐는데 제3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틀을 갖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만들었고 그 초대 위원장이 사광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스타일을 구긴 건데 네. 출발할 때. 덜덜덜. 근데 사광욱이 이제 뭘로 처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이렇게 했냐면은 그 대통령 연두순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때는.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탁 품을 재면서 각 부처를 뭐 그 외무부도 가고 내무부도 가고 옛날 식으로 법무부 뭐 국방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도 받고 자기가 훈시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겠다라고 했더니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오지 마라. 우린 독립된 기관이다. 왜냐면 이거 헌법기관이다. 네. 근데 그건 연두순 씨는 행정부의 장으로서 하는 건데 네. 뭐 예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연두순 씨가 뭐냐 오지 마라. 이제 그 폼을 네. 세웠죠. 그래서 훌륭한 아니 이제 선관위원장이었다. 그걸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67년도 이제 4년 후에 또 선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박정희가 압승을 거뒀죠. 63년도에는 신승을 거뒀는데 네. 압승을 거두고 이제 68 부정선거라고 유명한 선거입니다. 이건 왜 부정선거였냐면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랑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네요. 효율적이네요. 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네. 그 시행령을 고치고 뭐 뜯어고치고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선관위가 말도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나섰군요. 선관위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공화당도 그 계획에 차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섰지만 정부에서 계속 그 푸시를 해갖고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관위가 계속 완강하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반대를 했죠. 했군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선관위원 뒤에 볼 김치열이라는 사람이 공화당 추천 선관위원으로 있었는데 네. 그 선관위는 대개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을 해왔어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뭐 대체로 이제 네. 이런 위원회라는 게 내부의 의견이 있더라도 좀 조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은 네. 그냥 위원회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뭐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했는데 경론 끝에 표결을 해서 9명인데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한 표 차로. 네, 그래서 근데 네. 뒤집었는데 국무위원은 못하고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대통령은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게 그때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포에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쫙 뭐 선심공약 이렇게 하고 근데 김대중은 그걸 뚫고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울분을 토했고 그리고 68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68 선거는 부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오히려 야당에서 선관위원장을 응원을 하고 여당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사람이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이제 그런 거에서 선거관리에서 67년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임하는 거 빼놓고는 그 직을 맡으면 또 사임을 하면 또 누가 들어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거기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보입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네,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고 그러나 판사로서의 사광욱은 정말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렇지만 나쁜 판결을 했던 이승만을 위해 부역을 했고 네. 박정희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던 날 아마 뭐 그랬던 느낌일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 판사만 기자들이며 이제 여론이 다 그 판사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판사가 박정희 출마할 수 있다. 라고 허가를 때려줬는데 그 판사이기도 하다. 그건 마치 우리가 윤석열 석방되던 날 판사밖에 못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부각되지는 않았고 만약에 사광욱의 용기를 내갖고 네. 아니다 절차 위반 맞다. 박정희 출마할 수 없다. 네, 선관위원회가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제 그랬으면 군인들이 우린 윤보선 대통령을 만났겠죠. 그때. 뭐 그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선관위 어떻게 모르겠죠.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력 진압했을 수도 그러면 있겠지만요. 아마 그 군인들이 선관위를 네. 두 번째 수색했든지, 쿠데타. 예.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거는 우리가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국회 프랭치 사건을 그렇게 재판함으로써 그 뒤에 비슷한 사건들의 매뉴얼을 남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아주 네. 거창하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13명이
구속된 사건은 없었잖아요. 그 후에. 그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네.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와 네. 그 정부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깨갱이 됐고 사실은 시작부터. 이 사건이 6월 공세라는 게 문제가 한국 전쟁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백범 선생이 이제 올해가 유네스코 탄신 150주년 기념회 아닙니까? 백범 선생의 의미, 한국 현대사에서 의미를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49년도에 이때 상황에서는 백범의 암살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최고의 전쟁 억지력이 사라진 겁니다. 전쟁 억지력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하고 백범. 왜냐하면은 백범이 남북협상 가서 김일성이가 이승만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백범한테 무력 안 쓰겠습니다라고 백범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백범이 돌아가셨던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백범을 죽인 놈들이 누구냐면 그 이승만이 직접 관계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을 하던 신성모연가 이제 계획을 쫙 해서 했는데 신성모는 맨날 하던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근데 막상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으로 갔습니다. 점심은 대전에서 저녁은 불안가서 없는 거의 그 꼴이 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백범을 그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제거했으면 국방이라도 튼튼하게 그래서 전쟁이라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헛소리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죠. 런승만을 만든 게 바로 신성모입니다. 네. 그리고 한강 다리를 얼마나 급하게 끊었냐면요. 이번 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신성모와 함께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게 이 경찰들 신성모가 헌병을 동원을 했지만 경찰도 이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경찰 책임자가 시경국장 김태선, 그 시경 부국장이 최은하인데 이게 정말로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현대사에 네. 그 사건이 있는데 한강다리를 얼마나 급하게 끊었느냐. 서울 시경국장이면 이 공안 세력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시경국장이 건너고 시경국장은 안 죽었어요. 네. 근데 그 뒤를 따라서 부국장이 가는데 부국장 차는 폭파됐어요. 아, 국장까지만 짜는 거군요. 그리고 그 뒤에 네. 경무과장인가는 앞에서 폭파되는 걸 보고 멈춰섰고. 그런데 건국전쟁에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던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고 왔거든요. 건국전쟁 봤습니다. 네. 저도 돈이 아까웠지만 그 직무상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 하여튼 전쟁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6월 공세, 그게 큰 그림 중에서 사법적 마무리를 이 사광욱이 맡아서 그냥 아주 제대로 한 거죠. 네.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최악의 판사니까요. 1번은 네. 원래 화려하게. 1번은 하냐. 네. 그 중간에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치열. 김치열. 조금 뒤죠. 박정희의 마지막 법무장관입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유 PD님이 제가 태어날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 출신 인사들은 그 시절에는 되게 대명사처럼 쓰였어요. 이게 신문 보고 이러면은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김치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유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악당이지만 유능한 사람이구나. 치밀하다.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아주 대표적인 박정희 시대에 관운이 제일 좋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상한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실세도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보 부장을 안 지냈지만 부장이 무력화된 이후락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차장으로서 실권을 갖고 운영을 했으니까 뭐 장을 거의 지낸 거나 마찬가지였고 최고 책임자였고 중앙정보부장, 검찰총장, 내무장관이니까 경찰 총수. 이 공안기관의 장을 다 역임한 거는 김치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랜드 김치열이 슬램 같은 거군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네. 우선 자유당 때 서울지검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권력에 눌려서 이제 그렇게 그 권력 편에 서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또 검찰권을 잘 행사하려고 30대 때 서울지검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최고 엘리트였고 그러다가 이제 4.19가 나면서 그 옷을 벗게 된 거죠. 검찰에서 이제 물러나 있지만 박정희가 중용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공을 세운 건 요거에서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직함을 못하다가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는 김치열이는 장관 시킬 줄 알았는데 중앙정보부 차장 아닙니까? 차장. 네. 그래서 이건 의외다. 이제 이런 보도 기사가 이제 나고 그랬는데 딱 들어와 갖고 이제 중앙정보부 내에서 이렇게 이 차자가 붙고 부자가 붙는 사람 중에 실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드물게 중앙정보부 내에서 실세 차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능했길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또 악명을 떨치게 된 게 최종길 교수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종길 의문사당한 교수 고문치사 사건. 네. 그 사건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사건의 이제 은폐 책임자로서 나와서 발표도 했고 최종길은 간첩인데 간첩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뭐 투신했다 이제 네. 이런 헛소리도 하고 변소 창문으로 투신했다 뭐 이런 거 네. 있었던데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사이즈는 컸어요. 사이즈는 컸어요. 사이즈는 컸는데 그러니까 최종길 교수가 몸매가 저랑 비슷합니다. 아, 네. 별로 날렵하지 못하세요. 네, 그럼 창문이. 근데 거기다가 네. 고문을 당해서 걷기도 힘들었대요. 아 그럼 어렵죠. 그런데 이 소변기를 밟고 네, 소변기 위에 창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 높이. 네. 글로 투신을 했다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창문 넓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남영동 대공분실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박종철 열사. 네. 거기 가면은요. 그 창문이 이렇습니다. 창문 넓이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이렇게 보면은 그 바깥으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바깥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지은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이 심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제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거짓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프로세스구나. 그 거짓말을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백을 해놓고도요. 네. 그러니까 최종길 교수는 우리가 볼 때는 고문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셨는지 뇌출혈을 일으켜서 회복불능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을 던졌는지 아직 살아계실 때 던졌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걸로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중앙정보부에서는 자기가 투신한 걸로 믿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투신을 못하게 해. 조사는 지하실에서 해. 그리고 네. 위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든 게 김치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분실 네. 기능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이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치열이가 참 대공분실 그거 설계를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건축가라고 하는 네. 김수근 씨가 네, 저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건축이 얼마나 치밀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거기 뭐 이제 그 나선형 계단으로 네, 그 올라가고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게 70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중앙정보부 차장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장에 김치열을 바로 차장에서 승진을 안 시키고 신직수가 오게 되니까 신직수하고 김치열이 사이가 안 좋아요. 김치열이 나이도 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신직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신직수는 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군 법무관 시험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군 법무관 시험도 고시 못지않게 어려운데 신직수가 군 법무관이 될 때 한국전쟁 무렵에는 이게 정말 관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군 법무관 자기들끼리 실제하고 자기들이 응시해서 자기들이 변호사 자격을 딴 거예요. 관리한 사람이 없군요. 자기들이 관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을 변호사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고시 아니라 군 법무관 출신으로 왔다 해서 옆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법조계는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윗세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A급, B급, C급, D급이 출신별로 골품제군요. 그러니까 골품제죠. 완전히 이제 제일 높은 게 일본 고등문관 시험. 일본. 일제 때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선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는 이제 법원 서기하다가 옆문으로 들어왔냐, 창문으로 들어왔냐, 정문이 열린 틈에 쫓아 들어왔냐, 하여튼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경력을 입직 경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채열이는 고문 출신으로 서울 법원 검찰 내에서 최고 엘리트도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 신직수는 박정희의 법무참모를 하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하니까 저 신직수를 굉장히 깔보고 좀 경멸하고 그런데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오니까 검찰총장으로 나갔고 그래서 그때가 검찰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제일 좀 길을 펼 때라고 할까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데 김치열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이제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내무장관이 돼서 경찰을 추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저 김치열이가 내무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대공경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있을 때 실무를 준비했던 게 사회안전법이라고 또 악법이 있죠. 사회안전법이요. 예, 예. 설명하자면 길지만 네. 그 사회안전법이나 악법을 만들고 그 시행을 경찰이 하게 되니까 아마 자원에서 옮긴 게 아닌가. 또는 박정희하고 협의해갖고 이거 실천하려면 당신이 계속 내무부를. 책임지셔야 해서 네. 아마 그 검찰총장 하던 양반을 내무장관으로 그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됐는데 이 대공경찰을 만들어 놓고 부작용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납부거부 사건이 이때부터 와장창 생깁니다. 납부거부 사건이요. 납부거부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예. 납북이 됐고 예. 그때 이제 북한에 끌려갔다 왔다고 이제 뭐 방공법 위반이나 간첩에 대해서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풀려났죠. 그러고 살다가 대공경찰이 이제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사건이 많아지니까 기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기구가 생기니까 사건이 많아져요. 밥값해야죠. 네. 그래서 각 경찰서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특별히 또 부지런한 놈들이 실적을 있죠. 채워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그 납부거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뭐 조금 어디 가서 북한에 거기 세금도 없더라. 뭐 하니까 길이 깨끗하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뚫게 패서 10년간 장기 잠복했던 이제 간첩을 적발했다는 납부거부 사건이 생기는데 그냥 어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업하다가 네. 북한에 끌려갔다 온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갔다 와서는 정말 죽도록 맞았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죽도록 맞고 이제 그러고 깨갱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다시 잡아다가 간첩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 시절의 엘리트들은 용공 공안 관련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이 드물어요 없어요. 보니까 네. 그쪽에 천재적이었던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만드는데 이제 그 층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서 이걸 열심히 했던 게 이근환이에요. 네. 이근환이가 네. 그 저 경기도경 그때는 경기도경이 인천에 있었는데 거기서 강화도에 딸린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교동도도 있고 부름도도 있고 뭐 미법도도 있고 이제 이런데 거기서 이제 납북됐던 사람들 한 명씩 정말 꽃감꽃이에서 꽃감 하나씩 빼먹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 사건을 만든 겁니다. 네. 김치열이 그런 지옥문을 열었죠. 그러고 보니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지금까지도 동해안 쪽 지역에서는 공약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납부거부 사건 예, 유족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보상 같은 네, 거를 저희도 그 이제 뭐 하도 반헌법 이게 덩치가 커서 많이 못했지만 네. 저희도 이제 그 한 중간에 그 납부거부 그 지원 활동도 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누구를 얘기해 누굴 볼까요? 할까요? 우선 최규하 얘기를 좀 할까요? 대통령 한 사람쯤 다뤄봅니다. 예. 네. 최규하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존재감이 이 없다. 부제가 되게 많은 걸 설명해줘요.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에게 길을 터준 대통령. 오, 근데 서울에 보면 영화에 보면은 무능하죠. 그 조금 멋있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연출이 좀 그렇다고 그러네? 느꼈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네.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 전두환이 육참 총장을 납치합니다. 네. 그리고 최규하한테 납치한 다음에 재가를 받죠. 네. 그때 그냥 손 떨고 있던 그 사람, 그게 그 영화에서 보신 그쵸. 최규하의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이에요. 정동환 배우가 예. 하죠. 그래서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은근 좀 멋있게 빚어주는 것처럼 희생자인 것처럼 사후제가입니다라고 한마디를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좀 고민하는 캐릭터를 좀 만들어주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앉게 된 거죠. 박정희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 책임을 못 지면은 사표라도 써야죠. 사표라도 써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무능과 무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이. 그냥 이도저도 자기가 못했던 게 이렇게 해서 아니군요. 대통령 신군부에 네. 이렇게 얹혀서 대통령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아, 네. 그런 굉장히 정말 아둔함과 탐욕이 겹쳐져 가고 이게 쿠데타라는 건 알지만 알죠. 지금 들어온 걸 보면 총 차고 들어왔으니까 알지만 내 직함은 지켜주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를 최규하는 했다. 그때 만약에 국무총리도 끝나고 네. 야인으로 있었으면은 우리 근현대에서 가장 유능한 외교 관료로 남았을 겁니다. 외교 관료요. 네,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관으로서는 뭐 잘한 걸로 평이 좋았고 영어 잘해서 유명했다고 예, 젊었을 예, 때. 영어 잘해서 유명했고 이제 최근에는 그 동경 고등사범이라고 옛날 사범학교라는 게 굉장히 일제시대 때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엘리트 코스. 거기서도 제일 엘리트 코스가 이제 동경고사인데 거기 나온 사람으로 이제 예컨대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거기 출신이에요. 아,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이 최규하는 외국 유학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굉장히 영어에 능했다고 하고 그 재밌는 게 최규하를 모델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네. 소설이 있나요? 네,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일본 사람이 썼나요? 일본 사람이 썼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읽어보면 최규하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100% 뻔한 최규하의 기록인데 이제 동경고사를 나와서 대구중학교 그러니까 대구에도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젊은 교사가 부임을 했는데 최규하가 키가 크죠. 그리고 이제 후려려고 그때는 젊었을 때는 좀 늙셨으니까 풍채도 좋고 오고 아주 세련된 일본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구에 있는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 중앙에서 볼 때는 도쿄가 정말 저 멀리 있고 아직 태어나서 도쿄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네. 동경 고사를 나온 하이칼라 와서 아주 젠틀한 일본어로 품위 있게 가르치니까 완전히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겠군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양복을 벗어났는데 양복에 일본은 최단성이 없잖아요. 최는 조선성이지. 아,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일본인 줄 알았는데 네. 조선인. 그게 밝혀지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멸시와 뭐 그걸 받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 하고 분노의 일성을 남기고 만주도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문관에서 만주국 관리가 돼서 그때 왔다가 이제 와갖고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 들어가서 이제 관료를 하다가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뭐 그 얘기도 하자면 길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박정희 눈에 띄어갖고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다가 박정희 눈에 띄어서 외무장관을 하고 외무장관을 시켜보니까 잘했고 그래서 외교 특보를 시키다가 국무총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최규하는 별명이 대독총리였어요. 대독총리. 박정희가 쓴 거 무슨 행사에 가서 대독한다. 대독. 그거는 이제 그냥 읽고 들어가고 그걸 별탈 없이 4년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총리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갈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뭐 그러고 있던 차에 박정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체 없이 이제 제가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 정부라는 거 우리가 해본 적이 있죠. 4.19 때. 네. 4.19 때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 허정은 그 이전의 행적으로는 비판할 점이 많지만 이 과도 정부 수반으로서의 허정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승만을 망명시킨 거를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을 역사적 처벌이죠. 그걸 했지만 그때 이승만이 망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 복잡해져요. 머리가 더 아파지는군요. 그 영감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자꾸 처벌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아마 가장 남은 선택지였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 남아 있으면 또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뭘 꾸몄을지 모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가 어떤 또 반동을 가져올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평가가 갈리지만 일부에서는 영남일보. 그러니까 대구의 꼴보수 아닙니까? 대구의 영남일보가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인귀 이승만.
이라고 썼었나요? 광화문에서 당시에요?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런 사설이. 글을 쓴 시절이 예, 있었군요. 예, 그런 사설이 있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일부에서는 격앙돼 있었고 이제 하니까 골치 내보냈는데 뭐 하여튼 그 차치하고. 그런데 최규하는 예, 허정 과도 정부는 네. 뭘 평가해 줘야 하냐면은 과도 정부라는 게 별거 있냐. 잘 넘겨주면 되는 예, 것이다. 그래서 네. 헌법 개헌을 해서 네. 선거를 치르고 물러나는데 딱 석 달 걸렸어요. 4월 26일 날 네. 이승만이 하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정부가 뭐 한 며칠 이제 뭐 걸리면서 이제 들어선 다음에 7월 29일 날 총선을 치렀거든요. 아, 빨리빨리 할 일을 했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8월 20일쯤에 그 장면 정권이 내각이.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도 정부를 그 운영해서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 경험을 우리가 불과 20년 전에. 그런데 최규하는 그렇게 안 했나요? 최규하는 그거 안 하고 뭐 1년은 걸리는데 최규하뿐만 아니라 네. 뭐냐면 유신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장악하려는 그 플랜을 짜는데 그게 1년은 걸릴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거군요. 최규하는 자기 나름대로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이 좋잖아요. 대권 플랜을 그러니까 내가 다음 그거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욕심을 낸 거죠. 네. 그래서 한덕수네요. 그러네요. 한덕수네요. 예. 한덕수가 최규하를 보고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최규하를 보고. 그런 샘플을 남겨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규하는 내 별명이 용각산이에요. 소리. 아, 소리가 조용하다, 나지 조용하다. 존재감 없다. 존재감이 그리고 없다. 이제 그 하여튼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규하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최규하가 자기 참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전두환한테 넘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허문도 기억하시죠? 네.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허문도 모르지만 쓰리허라고 해서 유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명, 허평, 허삼수는 6417기 네. 그 하나회 핵심인데 허문도는 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씨였기 때문에 같이 쓰리허라고 불려졌는데 이 최규하의 민정수석으로 이원홍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원홍. 네, 이원홍이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문화 공보원장인가를 했는데 그때 공보 영사죠. 그걸 할 때 그 밑에 허문도가 주일특파원을 하다가 조선일보 주일특파원 하다가 그 밑에 들어와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허문도도 귀국을 했고 따라 들어왔는데 허문도는 이제 일찍이 전두환의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이원홍이를 통해서 최규하 청와대의 모든 것이 일로 다 흘러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서실장이었던 최광서라는 사람, 전두환 때 장관을 3번이나 지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 최규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는데 이미 신군부하고 결탁했고. 손발이 다 떠나갔군요. 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아니야 군부는 나를 좋아해. 아 착각을. 전두환은 나를 좋아해. 이런 긍정적인 망상을 사람이군요. 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정말 그래서 그때 전두환한테 맞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개인으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규하고 대비되는 인물이 신현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신현학은 친일임명사전에서도 막판까지 들어갔다가 막판에 빠졌어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명단 선정할 때 당연히 신현학을 넣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구호가 전두환 처단, 신현학 처단이었거든요. 같이 묶여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두환, 네. 신현학 그 둘이 신현학이군요. 네, 이름이 좀 신현학.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현악이라고 불렀어요. 그 새로 출연한 악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었던 인물인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군부의 이런 그 불법적인 쿠데타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막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이제 나중에 뭐 TK 보수 세력의 이제 원로가 되고 뭐 TK 정치의 뿌리죠. 예, 그 네. 전두환한테 나중에 협력하고 이제 그랬지만 네. 그건 그 후의 일이고 그 적어도 80년 5.17 그 상황에서 신현학은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투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처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빼신 거군요. 그래서 신현학은 빠졌고 최규하한테 신현학이 같이 사임하자.
제안을 했었군요.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사임하자. 그때 사임을 했었으면 최규하는 들어가지 않았을 한국 텐데. 열전에 우리가 올리지 않았을 네. 겁니다. 그 이전에 좀 잘못된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끝에 어쨌거나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으니까. 네. 근데 최규하는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해야 할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아무것도 안 한 무능이 역사에 얼마나 큰 죄악을 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람이었고 네. 이 버틴 거를 어디서 근데 그러니까 참 버텼냐면은 네. 그 후에 입을 안 열었어요. 일부러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뭐 법원에서 뭐 하여튼 뭐 국회에서 다 불러도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아니 무덤까지도. 버틸려면 네. 전두환이 앞에서 그렇게 버텼어야지. 그러네요. 국민이 부르는데 그걸 안 버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규하는 개인으로서는 뭐 이제 청렴한 뭐 이제 그것도 관료로서 유능했던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떤 그 욕심을 내면 눈이 멀죠. 네. 아전했죠. 그러니까 그게 비겁했네요. 그 유명한 일화가 최규하의 아주 친한 사람으로 나중에 국무총리도 지내 김정렬이라고 있어요. 자유당 때 국방장관 지내고 이 사람이 가서 물러나라고 했더니 내가 왜 물러나냐고 군부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모로 한덕수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인간적으로도. 한덕수는 네. 최규하에 비해서는 눈치가 조금 있었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런데 뭐 최규하 네. 한덕수도 뭐 마지막에 이제 몰락할 때는 그랬죠. 네. 12월 3일에 이제 내란이 터지고 그 다음 주에 뭐 위로가 필요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미친 듯이 12.12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뒤져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어딘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최규하가 근거가 없이 자기가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데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눈치 없음이 들어가거든요. 총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는데 자긴 그게 없는데 왜 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거든요.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으면 윤석열이 숙청당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칼은 검찰에게는 없으니까. 김영현과 그 주변 사람들 혹은 김영현을 속인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갔겠지 네. 라는 걸 역사가 가르쳐줬다고 저는 그때 믿었었어요. 우리 그 총칼 있는 사람들끼리도 센 놈이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려 때 네. 모신남 보면은 그렇죠.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네. 최규하가 그걸 보여줍니다. 한번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 뒤에 그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과실은 또 딴 사람이 가져갔겠죠. 예. 참 특히 이제 최규하가 그 5.17 무렵에 보였던 무기력, 무책임, 그리고 광주에 가서 또 뭐 그 신군부 편에 서서 뭐 이렇게 담화 발표하고 한 것들 참 용서받기 힘들죠. 서울의 봄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뉴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다양한 길을 위해서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위대한 하루를 지켜낸 우리의 공통 분모. XSFM 가먼스. 건조는 크로넥 스몰을 입고 있고요. 네, 코스믹 네. 스카이 색깔. 저는 엑스라지를 입고 있습니다. 피케. 발매하고 이틀 만에 미천을 드러냈다지요. 감사합니다. 네, 2026년 피케티 크루넥 티셔츠 품절에 대한 원성을 수그러뜨리는 단 하나의 선택은 예약 판매 진행 중인 것이겠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판매가 7월 5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열흘 남았네요. 열흘. 네. 딱. 네, 어차피 살 거라면 일단 주문을 하고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매 종료 후에 4에서 6주 후에 손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네. 인내심의 아이템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매 최종 수량이 확인이 돼야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판매니까요. 하지만 늦는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요새 아주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월 인어로도 좋아요. 7월 하순에 받아도 뭐 8, 9월 계속 입으실 거예요. 네. 10월까지. 네. 그리고 7월 5일까지는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월 5일이 지나면 네. 그냥 받아보셔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취소가 어려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료 후에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듯이 목 놓아서 외쳐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만에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음. 액세스몰에서 예약 판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3명을 이제 봤는데요. 네. 4명이 남았습니다. 민복기 빨리 가보죠. 네. 대법원장 민복기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쓰면서 제가 이게 몇 번이나 고쳐 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민복기 쓴 사람은 그 민복기를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해놓고 양승태 쓴 사람은 양승태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가 많군요. 유태응을 쓴 사람은 유태응을 그러니까 최악이 자꾸 경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는 저는 조희대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대법원장들이 했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건 제3의 내란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민복기는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여기 이제 선임된 사람은 첫 번째죠. 민복기 앞에 뭐 저 조용순이나 조진만은 그 반헌법 행위자로까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네. 반헌법 행위자로까지는 선정을 안 했는데 민복기는 이제 인혁당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적극부역했군요. 근데 이 민복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우리가 그게 그 말이 전 꼭 역사학자로서 꼭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네. 통념 중에 보면은 네. 조선 후기 노론이 노론. 일제 때 친일파가 되고 친일파가 독재 정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죠. 그게 주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군사 독재를 하면서는 영남남인이 올라와서 잡았고 뭐그 사회변동 우린 사회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심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옛날 조선 시대부터의 어떤 뿌리 깊은 그 양반 귀족들 그게 살아남아서 신체제로 저 안착을 하고 그 핵심에 사법 엘리트가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민복기예요. 한국에는 없다는 귀족이군요. 한국에 없긴요. 있죠. 이분이 네, 있는데. 이분이 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노론 조선 후기로 치면 노론이고 네. 그 중에서 민씨 척족이에요. 민씨 척족이 친일파가 됐는데 예. 그 중에서 그 친일파 중에 그 민병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병석은 눈치 백단이에요. 네. 뭐냐면 고종이 이제 좀 약간 화가 나서 민병석이를 내치려고 하면 벌써 물러나 있대. 그 민병석을 찾으려고 하면 냄새를 맡고 어느 틈엔가 벌써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 나오네요. 민복기 부친. 네, 고종이 굉장히 국가공인 친일파. 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의 베스트 프렌드였고 그런데 이제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받았는데 민복기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그 사법 관료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대법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법원장 하면은 그 김병로 선생을 많이 상징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전혀 그 깜냥이 안 드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냥 그 개인으로 치면은
착하고 유능하고 눈치 빠른 관료이면서 착하고는 처신을 잘하는 이제 대추 씨 같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생긴 것도 좀 대추처럼 그건 얼평입니까? 갑자기. 네. 이 양반이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네. 본인 이야기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책임자였었던 네. 그 시대의 사법부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가 사법부를 제사상에 저 밤이나 대추 정도 취급을 했다. 아. 본인도 그때 사법부에 무시당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대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문장의 완성은 그래서 나는 부역했다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부역했다가 아니라 네. 그런 그렇게는 얘기 안 한다. 예,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더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대법원장 임기는 박정희의 집권 후반기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대법원장 민복희 같은 대법원장 사법 그 법관 얘기할 때의 키워드는 저 대학교 때 배울 땐 딱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법살인과 긴급조치. 이걸 주도한 사람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복희는 판사 생활을 한 것보다 대법원장을 더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야. 일제 때 판사 잠깐 했고, 네. 그다음에 자유당 시절에는 법무부장,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했고 또 대법원 판사 잠깐 하다가 이제 법무장관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장이 돼서 대법원장은 10년쯤 했죠. 그러니까 판사 생활은 10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는데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그 비판의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법무장관 하던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그래도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어쩌다. 예.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의원 면직 듣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이제 그 56년도에 이승만 때네요. 예, 이승만 때 이제 선거법 수사를 그래도 이게 다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수사를 검찰이 하는 신용을 했더니 이거 뭐야 해갖고 검찰총장이 나 잘렸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임을 강요당했다, 뭐 사임 발표가 났다, 이제 뭐 그렇게 좀 시끌벅적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보면은 그러고 난 직후에 정부가 송사를 하면 다 민복희가 맡아요. 미안해서 뭐 갖다 준 건가요? 미안해서 아니면 유능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혼구먹이 난 게 4.19 때 4.19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자유당에서 검찰총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으니까 다 친구들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친구들 후배들. 그 변호사를 했다가 그 원흉을 변호한다고 해서 아주 그 난리가 났습니다. 유족들이 변호사를 감금하고 뭐 감금한 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유족들 그 분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 법무관 출신들이 이제 전쟁 때 양산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옷 벗고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왕창 숫자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니까 쟤네들하고 놀기 싫다 해서 변호사협회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서울 변호사협회와 서울 제1변호사협회. 그래서 제1변호사협회가 이제 이 이른바 전원이 옮긴 건 아니지만 일제 때 문관 시험, 고등문관 시험이나 고문이나 조선변시 출신들이 이쪽에 많고, 선고를 받네요. 군 법무관 출신들이 저쪽에 많고. 그렇지만 여기 그냥 남은 문관 고등문관 출신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족 변호사회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전두환 때 합쳐지는데 그쪽에 제1변호사회의 이제 대표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혁당 사건 나고 인혁당 사건 났을 때 이제 하여튼 법무장관으로서 1차 인혁당 사건 때. 그래서 1차 인혁당, 2차 인혁당이 64년, 74년에 있는데 이 멤버들이 똑같아요. 피고들도 비슷하고 가해자들도 비슷한데 1차 인혁당 사건 때는 민복기가 법무장관, 신직수가 검찰총장, 이용택이가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근데 10년 뒤에는 피고인들 대충 비슷하고 조금 몇 명 바뀌지만 대충 비슷하고 민복기가 대법원장,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 이용택이 중앙정보부 수사국장.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를 사건을 했군요. 일으켰고 네. 거기서 이제 8분이 사형을 당했고. 긴급조치 이건 긴급조치는 뭔가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유신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 나기 전에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박정희가 이제 화가 났더니 공안검사들이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혼을 내자.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판사들한테. 판사들이 뭐 뇌물 받았다 해갖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집단사표도 쓰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사법파동을 처리할 때 하여튼 민복기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보내서 이제 하고 해서 결국은 사법파동이 판사들이 저항을 했지만 무기력하게 끝났습니다. 무기력하게 제압됐군요. 끝나고 이제 그러고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사법권을 굉장히 이제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판사도 재임명을 하고 그리고 일반 판사들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갖고 오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그리고 판사를 한 50명쯤을 잘랐죠. 대법원 판사까지 치면은 거의 60명 잘랐을 겁니다. 아, 지금 상상할 수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재임명이라는 걸로 해서 잘랐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르는 거 이제 책임자가 민복기였죠. 민복기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 사법파동과 유신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긴급조치에도 보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4호가 민창헌 사건입니다. 1호가 개헌청원이고 그거는 재판을 어디서 했냐? 군법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그렇게 자르고 뭐 쫓아내고 유신 판사들로 채웠음에도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군법회의에서 처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74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75년에 긴조 구호를 했을 때는 일반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긴급조치 판사들 이제 쭉 우리가 그 명단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법부가 아주 굴욕을 당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가 굉장히 약해진 거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에 대해 놀랍다라고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민복기가 그래서 노론 귀족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친일파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 특별한 친일파였고 그리고 그 본인도 이제 친일판사로서 있었고 이승만식이 이게 유능한 법무관료예요. 유능한 법무관료이긴 했다가 이제 박정희 때 들어와서 법무관리자로서 대법원장으로서 그 이제 사법부의 온갖 순환과 그다음에 부역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이죠. 사법살인. 사법살인의 총책임자로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사람보다 조희대가 더 나쁜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소극적이었죠. 그러니까 예. 청부. 네. 그러니까 오더가 들어오니까 아이씨. 우리가 지금 힘도 다 뺏겼는데 어쩔 수 없다. 그 시키는 거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이었고 네. 조희대는 지가 나서서 날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정권 입장에서 우리한테 도전 좀 처리해줘. 청부 살인을 맡아서 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권력 자체,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죄도 치면은 뭐 훨씬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복기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으면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 2025년 6년에는 시민들이 쿠데타를 막아줬잖아요. 예. 진압해줬잖아요. 예. 그랬으면 대법원장이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를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발적인 거예요. 네. 조희대는 그런 설명을 들은 겁니다. 네. 끝으로 한 사람 정도 얘기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를 할까요? 최근에 오제도 우리 유명한 오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제도를 할까요? 예. 고용주까지 4명이 남았군요. 네. 그러니까, 자칭 타칭 천하의 오제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대한민국을 오제도가 구한 것처럼 저 1.3수본부나 광복 20년, 광복 30년, 광복 20년은 제가 유치원 때고 광복 30년은 이제 중산부 고1 뭐 그 무렵
미었는데 뭐 틀면은 다 오제도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했겠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 실종 검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군요. 어른들이 이제 웃으시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3 때인가 그 국회의원에 나왔죠. 그래서 그 오제도가 저 오제도야? 아직도 살아 있었어?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법부의 서북청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법부의 서북청년단. 아니, 실제로 서북청년단하고 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네. 같이 움직였는데 일찍이 법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서북청년단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영적인 거점이 영락교회인데 너무 네. 무서운 칭호여가지고 그 점에서 천하의 오제도 같긴 한데요. 네, 일찍이 이제 그 신의주에서부터 이제 아마 교회를 나갔고 그 신의주 출신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오제도는 뭐냐면은 그 이제 판사들 중에 법관들 중에 연문으로 들어온 판사예요. 연문이요? 연문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음. 법원은 일제 시대 때 쫙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판검사의 판사는 한 70%, 검사는 80% 이상이 일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땐 그랬겠죠. 네.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이제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갔잖아요. 네. 빈자리를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조선인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그 정식으로 이제 두 종류인데 조선 면실을 받거나 아니면 일본 고등문관을 시험을 패스했거나 그 사람들도 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법원 서기들. 서기요? 법원 서기로 7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판 절차 알고 대충 네.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옆에서 많이 봤지? 서당계 3년을 해도 네. 풍화를 입는데 입는다. 법원 서기 한 7년쯤 하면은 이제 재판할 수 있다. 판결 내릴 수 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7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해요. 이건 김두식 교수가 저 법률가들 이런 책에 아주 잘 정리를 했고 그게 또 연문인 건가요? 더 웃기는 거는 그 이법회라고도 하고 의법회라고도 하는데 그 거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변호사 시험이나 옛날 그 사법 시험도 하루에 안 보잖아요. 네. 과목이 많고 다 나눠서 보죠. 서술형이고 하니까 이틀 걸려서 네. 보는데 시험을 8월 14, 15에 봤나? 네. 그러니까 15, 16이었나? 광복절 끼워서 제가 지금 봤군요. 갑자기 약간 그러니까 시험을 하루는 봤어요. 네. 그런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하루 시험을 안 쳤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을 안 쳤으면은 그러게요. 1차 점수만 보고 뽑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전원 합격이 됐습니다. 응시생 전원 합격. 관대하다. 왜냐면 레짐 체인지가 됐으니까 다음 네. 날에. 광복 사명 같은 느낌인데요. 광복 합격.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자기 경력을 세탁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저거는 이법회 출신이야. 저거는 시험 안 본 저거는 사람이야. 서기 출신이야. 저거는 뭐 출신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 서울대 병원장을 하셨는데 네.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우리는 네. 저 밑에 20년 아래 후배가 의과대학에서 무슨 시험 몇 점 받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무섭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성적이니 거기 그 사법 엘리트들끼리 굉장히 폐쇄적인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줄 세우기를 엄청 다 했군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관에 들어올 때 다 같이 변호사라고 같은 변호사인 줄 모르냐. 제일 등급이 낮은 게 만주 변호사. 그래서 오제도는 어디로 들어왔나요? 오제도는 네. 연문의 쪽문으로 들어왔죠. 연문의 쪽문. 연문의 쪽문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검사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는 자기의 그 출신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반공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 선과 악의 그 이분법,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현대사가 그리는 평안도 출신 경찰이나 검사의 캐릭터잖아요. 아니 거기에 그걸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초군요. 독실한 크리스찬의 네. 공안으로 매우 유명한 네. 신의주 출신. 용공 사건 잘 만드는 사람. 아니 그거의 오리지널 대표 선수. 예. 그것 중에 네.
이제 최고. 그러니까 천하의 오제도라는 별명이 그렇군요. 자칭 타칭으로 붙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만든 사건은 그 뭐 부지 기수고 이도 그 말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그 국회 프락치 사건도 네. 깊게 관여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보도연맹을 이제 조직을 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반헌법 행제 열전을 하면서 이제 하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오제도를 보도연맹 학살의 주범으로 보도연맹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주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도연맹은 오제도의 자산이에요. 자산이요? 그게 자기 네. 정치 세력이지. 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많이 저 빨갱이에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이제 오제도의 정치적 무기인데 그걸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오제도는 그 죽여버린 거에 대해서 이걸 왜 죽여? 내 작품을. 네. 그거 죽이는데 관여를 안 했고. 오히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울시경 그러니까 폭사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 공안 검사들도 다리 끊기고 그럴 때 도망을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가고 그 중에 그 정희택이라고 나중에 감사원장 전단대 감사원장 지냈는데 이 양반은 서울시 보도연맹을 관할하는 공안 검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난을 못 갔어요. 민복기 홍진기도 피난을 못 갔습니다. 한국전쟁 때 서울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희택이는 그 어제 골방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석 달간 숨어 있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됐다 법무부가 돌아왔다 해서 가는데 이제 다리가 잘 안 펴져서 집행일 짓고 그리고 법무장관한테 갔더니 법무장관이 당신 뭐 했어? 서울에 그때 피난한 건 놈들은 부역자 조사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만든 덫에 그래서 걸린 자기가 느낌이네요. 집행유로 네. 법무장관 책상을 후려쳤다. 다리 끊고 도망간 놈들이 말이야. 돌아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무슨 부역자라고. 부역자가 어쩌고 저쩌고 개 같은 소리냐고. 이 그 도망간 장관은 이 사람도 저 선거위원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법무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소자 학살의 책임자 이우익이라고. 이 사람도 일제 때 판사 좀 했지만 또 판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독립운동가들 변호 많이 했어요. 나름 또 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당으로 이근한처럼 네. 뭐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 정의파였던 흔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도 그런 사람인데 한국 전쟁 때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제 민간이 군대가 장악을 하고 이제 민간이 학살이 시작되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교도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교도 당국에서는 이거 난처하죠. 저 헌병하고 CIC에서 저 죄수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교정 당국에 물어보니까 교정국장이 법무장관이 지금 저 계시니까 가서 물어보자. 네.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에서 지금 뭐 아직 계엄이 선포되긴 전인데도 네. 뭐 사실상 계엄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나 봐요. 계엄 상황에서 군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군이 달라고 줘야지.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마. 주로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최규하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자기는 네. 빠졌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로 빠질 생각부터 하네요. 그런 그 이제 끔찍한 일이 있었고 하여튼 검사들이 그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정희택 검사는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고 오제도는 간신히 피난을 왔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피난한 거고 이제 아주 그 조인구라고 있어요. 오제도하고 대비가 되는 인물인데 조인구는 경성법학 전문 출신이고 오제도는 와세다 대학을 다녔는데 와세다 대학 본과가 아니고 전문부라고 해서 좀 그 옛날 학벌 같은 지금도 와세다도 그렇게 생각하죠. 차별받는 네.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같이 붙잡혀갔던 양반의 이동화 선생이라고 진보 쪽에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양반이 하는 게 뭐냐면 조인구는 생각밖에 점잖더라. 근데 오제도는 아주 못되게 굴었는데 왜 또 어떻게 못되게 굴었냐면은 이동화 선생은 동경제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벌로는 최고죠. 오늘 학벌 얘기 너무 많이 듣네요. 근데 그 시절에는 출신이, 네. 학벌이 중시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제도가 그런 열등감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빨갱인데 학벌 좋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같은 빨갱이라도 그 사람한테 걸리면 네, 오제도한테 걸리면 원한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한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아주 그 폭발해서 그것이 빨갱이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 이제 했는데 그 오제도가 이제 천하의 오제도지만 오제도가 빨갱이로 물린 거 아십니까? 말년에는 말년이 아니고 한창 때. 한창 돼요 심지어. 한참 때 천하의 오제도가. 미움을 그러니까 이제 사서 그랬나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서로 먹이 사슬 그렇죠. 이제 질투하고. 쟁탈전을 하죠. 권력투쟁이 있죠. 네. 그러니까 6월 공세로 해서 백범 세력을 이제 깰 때는 일치 단결해갖고 이제 깼는데 백범 세력이 제거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이제 전리품을 네. 차지하는 그게 이제 이제 검찰 그다음에 헌병 CIC 그다음에 경찰 그게 이제 다 총출동해서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게 그 수사권 일원화 논쟁이라고 해서 49년 한 10월 11월쯤에 이제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통 이제 용공분자 만들기가 가장 잘 드는 칼이고 그걸 휘두르던 사람들이니까 공을 나눠 먹어야 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걸 했겠네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폼은 법치국가 아니야? 법대로 해야지 않겠어? 근데 법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검찰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리고 또 딴 데들이 사건들을 칩니다. 왜냐면은 공을 세울래다가. 그러니까 박중철 사건 같은 거 왜 일어납니까? 그때 경찰이 공을 세울래다가 무리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49년 이제 김구 세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건 빨갱이들 소탕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 세우는 경쟁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왕창 일어나고 CIC에서도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여장군 김명시 뭐 세계적인 식물학자였던 장형두 교수 네. 뭐 이런 분들이 희생당하고 우익인사였던 민보단 단장 고희두는 CIC한테서 고문당해서 죽고 그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신난다죠. 자기들끼리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경찰, CIC, 뭐 헌병도 사고 쳤고 그러니까 이거 다 안 돼. 그러니까 검찰이 위에서 법으로 통제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네. CIC 입장에서는 검찰이 꼴 보기 싫죠. 근데 익숙한 얘기네요. 그걸 피해간 게 뭐냐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란 걸 만들어요. 합쳐서만 해보자.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군이 중심이 됐죠. 그래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김창룡이가 이제 잡고 휘두르는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전선이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해체.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은 검찰은 CIC 밑에서 이제 통제받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국회에서는 이런 초법적인 기구는 말도 안 된다. 해체 결의안. 뭐 이제 그 해체 방향으로 가는데 김창룡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 거느리고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해체돼 버리고 그 해체 주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제도였으니까 이놈 봐라. 그리고 경찰에서 넘어온 저 좌익에서 남로당에서 넘어와서 경찰을 했던 홍민표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간첩으로 몰려요. 천하의 오제도가 진짜? 김창룡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네. 그래서 김창룡이가 우리 저 공안개혁 먹이사슬 중에서는 최상위 포식자구나. 되게 블랙 코미디 영화 줄거리 같네요. 그러게요. 네. 오제도는 정말 그래서 미군 부대에 도망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 도망가 있다가 오제도가 다시 등장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군 부대까지 갔다가. 김창룡이가 암살당한 다음에. 눈치가 다르군요. 저 이승만 입장에서 누군가가 칼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불러낸 게 오제도고 그 오제도의 작품이 진보당 사건입니다.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뭐 맥락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산에 어릴 때 갔을 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용두산 공원을 기사님이 우남공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그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는데 살다가 문득 어른들이 어떤 것을 우남뭐라고 부르는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배워보고 민감하시네요.
나중에 역사를 배워보고 어느 시절에 그런 게 있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동상이나 흉상을 쫙 깔던 시절이 있었다. 이승만이. 그리고 몇몇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어떤 기념이 되는 곳들을 우남모라고 부르는 게 그때 있었다. 그 시절 오제도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이 우남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시민회관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우남회관이라고 하는 진짜 분들도 쫙 있었어요. 깔아놨었네요. 그걸 김일성 뭐라고 할게 보고 아니네. 그걸 보고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보고 폭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제도는 마산에 있는 빨갱이들이 이거 획책한 거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공안 3부 합동수사본부라고 해서 네. 경찰, 검찰, 또 특무부대 그렇게 해서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빨갱이들로 몰고 가려다가 이제 그러니까 4.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바람에 이렇게 무력화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오제도 파면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왜 안 또 됐을까요? 다음 권력이 또 사용해야 되니까. 네? 아니요. 국회의원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승만도 죽고 이기붕도 무너졌지만 네. 오제도 파일. 그리고 오제도가 뭘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또 겁을 먹었냐면 그때 미국이 CIA 한국 지부를 만든다. 그 책임자가 오제도가 될 것이다. 그런 썰이 돌았군요. 그런 썰이 그런 무서울 있어갖고, 만하죠. 네. 그래서 살벌하게 그래서 국회에서 오제도 파면 건의안이 됐고 오제도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한 이건 당연히 통과돼야 마땅한데 국회의원들이 설설 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그만큼 그 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흑역사의 그 대표자인데 그런 흑역사를 만들 때 오제도의 나이가 다 30대. 진짜 영화 천하의 오제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나와야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멋있게 비추는 거 말고 블랙 코미디로. 야,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랬군요. 21세기 전후에는 저희 나이 또래 시민들은 검찰 개혁 안 돼서 깔딱고개 넘어가다 실패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상 그때는 지금보다 권력이 더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오제도 같은 사람한테 국회의원 겁먹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들 답답해 하시지만 저는 이 책이 이제 저도 보면서 요즘 검사하고 이게 어떤 게 더 나쁜 놈이었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오제도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망원경으로 본 겁니다. 제일 멀리 있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를 정리해낼 수 있었고 이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기막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검찰 그 나쁜 짓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 몇몇 케이스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나쁜 짓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이는 거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면 발전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게 참 보안 수사권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상한 개념 만들어 갖고 이게 싸우고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국민들의 민생도 이제 급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싸울 일이냐.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다른 제도와 시켰기 때문에 그 진전된 측면도 또 있다. 그러네요. 아주 몇십 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도 이런 일 때문에 비슷하게 힘들어했구나. 비슷하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어했구나.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피해자들이 거기 물론 이제 그 고통받고 너무너무 이제 당해서 그 좌절하고 쓰러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일어나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이걸 옛날 이야기로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심각했던 게 그래도 정화가 이건 이제 5급수에서 우리가 1급수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음용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저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쓸 수 있는 수준은 대한민국이 그 완전 똥물에서 여기까지 그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어서 이것을 네. 정말 1급수도 그 정수하는 그 역할들을 또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진짜 5급수에서 3급수 되는 과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네.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흐름 속에서 내 시대의 내 역할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굳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바뀌어서 아직도 더럽잖아가 아니라 이만큼 깨끗해졌잖아. 그리고 더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 이걸 노력 안 하면은 다시 더러워지는 거고 네. 네. 노력을 하면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12월 4일이랑 그 12월 14일에 탄핵 처리됐죠. 가결됐죠. 그때 2번 그 생각 들었었거든요. 이거 못 넘겼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선배들처럼 10년에서 50년쯤 했었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피 흘리면서. 예. 그럼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게 말씀해 주신 그게 이제 온 시민들이 공유했던 우리 DNA를 그렇게 넘겨받았구나. 네. 저 사람들이 완패하고 포기 안 해서 예. 결국 우리 승리까지 온 건 저 선배들이 이겨준 거기도 한 거고.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쟤네들도 완패하고 포기 안 하는 아, 쟤네들 부지런하다. 우리 DNA만 끈질긴 게 아니었어. 우리만 끈질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어제도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제도도 그런 것 어제도의 같아요. 후예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안 영역이 장사가 안 되고 특수 영역으로 몰렸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 훨씬 커진 거죠. 크고 복잡해지고 특수 쪽에서 이 빨갱이로 뚫겨 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먹을 게 많아진 거죠. 네. 그러면 사회가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른 지금 이 어마어마한 양극화. 이 대통령도 이제 코스피 9천 네.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 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갖고 있어봤자 많지도 않고. 요만큼이죠. 뭐 네.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거 2배 띄워봤자 네. 용돈 있는 거지. 그게 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AI니 뭐 이런 거 하면서 훨씬 복잡해지는데 그런 새로운 과제가 나오는 거죠. 우린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그 이전 시대의 것을 정리하는 역할인 거고 지금 이 새로운 과제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현실 문제도 보면서 이런 걸 했는데 네, 네. 이제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좀 이제 우리 시대가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요거라도 잘 마무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게 해온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기성세대가 문제 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싸워서 그렇게 해온 거고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지금 그 지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네. 확 떨어져 버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 지향을 갖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흘러온 방향을 좀 잘 보다 보면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백과사전만한 게 한참 또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2년 뒤까지. 그러니까요. 후원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픽 준비해서. 네. 예. 이게 지원금, 보조금 따로 없이 그냥 시민들 후원금으로만 정부 된다고 보조금 들었거든요. 없이 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서술 그리고 위원회의 독자성을 갖고 그러니까 어디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네.
반헌법 팽의자 열전 얘기 또 하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후원 부탁드리고 한홍구 교수님. 네. 그 7월 10일 날 네. 저희가 그 얘기. 국회에서 네. 국민보고대회. 국민보고대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까는 조금 이제 고민 중인데 네. 일단 도올 선생님께서 그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외부 강연 거의 안 하시는데 선생님 이건 해주셔야지 했더니 해야지.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평회라고 해서 4권이라서 네. 한 분한테 이게 다 900페이지라서 네. 한 분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전문가 그 4분한테 대통령편은 정혜구 선생님, 그 판사편은 김영태 선생님, 그리고 검사편은 문준영 교수님, 김인혜 교수님 2분한테 이제 맡겨서 그 서평을 간단하게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2부 행사로는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이거 끝나면 마석에 가서 마석에 헌정식을 가서 하시네요. 네. 거기 이제 민주열사비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민주운동의 대선배들 그분들께 이런 책 나왔습니다. 이게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께 이제 구하는 의식. 네.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백범 기념관에서 하고 백범 선생님을 대표로 해서 백범 선생님이 우리 독립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징적인 존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이제 당사자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백범기념관에서 1차 이런 책 나옵니다 예고를 했고 책이 나온 다음에는 마석에 가서 이제 나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은 시민들 아마 요게 국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그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7월 10일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여러분. 보름 뒤입니다. 예, 그때 한홍 교수님 뵙고 다시 한번 인사하러들 가세요. 한홍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